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용래 편집장님의 컬럼 아침마다 지혜를 저희와 함께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파고 들어볼 칼럼 제목이 변화하는 시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아, 제목부터 따뜻하네요. 그렇죠. 요즘 보면 공공지원은 줄고 운영비는 오르면서 다들 어렵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비영리 단체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기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냥 먼 나라 프랑스 얘기가 아니죠? 맞아요. 공공재원은 줄어드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쓸 곳은 더 많아지는 이 이중고. 이건 사실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비영리 단체들이 마주한 현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요. 이 글로벌한 어려움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중고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지원은 줄고 비용은 오르다니.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칼럼에 나온 걸 보니까 2024년 프랑스 국제 원조 예산이 전년보다 30에서 40%나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30에서 40%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게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행하던 사업 몇 개는 그냥 중단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하고 사무실 전기요금, 구호물품값까지 모든 비용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끊기는데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제 NGO 케어 프랜스가 내건 슬로건이 더 절박하게 들리더라고요. 지원이 줄어들수록 긴급 상황은 늘어난다. 필요한 사람은 더 많아지는데 그들을 도울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뭐랄까 외침 같았어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통찰은 바로 그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이요? 네. 칼럼에서도 WHO 경고를 인용하는데 지금이 기후변화, 불평등, 분쟁이 한꺼번에 터지는 중첩된 위기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시점에 프랑스의 빈곤율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 이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인 거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들을 도울 자원은 정반대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몇몇 단체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부 지원이라는 큰 파이프가 막히니까 결국 기댈 곳은 개인들의 작은 물줄기들 뿐이겠네요. 맞습니다. 칼럼을 보니까 공공지원의 빈자리를 개인 기부가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말 기부가 더 중요해졌어요. 프랑스 제너로시테라는 단체의 통계를 보니까 12월 한 달 기부금이 1년 전체 모금액의 4분의 1이나 된대요. 와, 4분의 1요? 네. 특히 2023년에는 12월 마지막 주에 들어온 돈이 12월 전체 기부금의 절반을 넘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막판에 선한 마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죠.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 하나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실제 기부까지 가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성재단 사례를 보니까요. 아, 네. 그 사례가 있었죠. 최근 여러 사건들 때문에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엄청 높아졌는데 막상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건 망설이는 거예요. 공감은 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 급하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영리 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 창의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의력이요? 네, 예전처럼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케어 프랜스는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고요. 네, 또 난민지원단체 유토피아 56은 아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캠페인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해요. 오,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싱가라는 단체였어요. 여기도 난민을 돕는 곳인데 무겁고 슬픈 얘기 대신 유머를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아슬아슬하게 들렸어요.
난민 문제를 유머로 푼다니 자칫 잘못하면 가볍게 보이거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성공시켰을까요? 핵심은 고정관념 깨기였어요. 난민을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만 그리는 대신에 우리와 똑같이 꿈과 유머를 가진 동료 시민으로 보여준 거죠. 아, 예를 들면 난민들은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다 이런 가짜뉴스에 사실 그들은 당신보다 세금을 더 잘 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세금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재치 있네요. 네, 이런 유머가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난민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소통 방식이네요. 동정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웃음으로 연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과 함께 나타난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바로 기술의 역할이에요. 아, 기술이요. 특히 헬로 어소 같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의 등장은 기부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기억이 나요. TV에서 ARS 번호 나오면 그거 막 받아 적다가 놓치고 계좌 이체하려면 은행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기부 한번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죠. 네. 그 불편함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기부가 끝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정보 접근성에 있어요. 정보 접근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헬로 어소에 들어가면 수많은 단체들의 활동 내용과 목표, 성과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후기 비교해보고 물건 고르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완전 자선단체를 위한 쇼핑몰 같은 거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같은 편리함과 투명성이 기부의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아, 내가 뭘 사는지 알고 사는 것과 그냥 좋은데 써주세요 하고 돈을 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 결과 헬로어소에서만 2023년에 모금액이 5%나 늘었고 45만 개나 되는 단체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45만 개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거대한 생태계가 됐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잡을 필요는 있어요. 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아, 물론이죠. 칼럼에 나온 사랑의 식당 같은 대형 단체의 사례가 좋은 예시예요. 거기도 온라인 기부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기부를 독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라고 강조해요. 디지털의 효율성과 인간적인 온기가 만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로 편해진 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 같기도 해요.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체들은 너무 많아져서 한정된 기부금을 두고 경쟁해야 하고 맞아요. 사람들은 또 끝없이 날아오는 기부 요청에 기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해결책이 두 가지예요. 바로 투명성과 기부 효능감. 투명성이랑 기부 효능감? 네, 투명성은 말 그대로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단위까지 공개해서 신뢰를 쌓는 거고요. 기부 효능감은 조금 더 감성적인 차원이에요. 기부 효능감. 나의 기부가 효과를 냈다는 느낌? 뭐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작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쓰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 당신의 기부금 10,000원으로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피드백이요. 이런 경험이 쌓일 때 기부는 일회성 선행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10,000원 보내고 끝나는 것보다 나중에 그 돈으로 아이들 공책 50권을 샀습니다 같은 문자 하나 받으면 기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이 생기고요. 그렇죠. 바로 그 뿌듯함이 지속적인 기부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그러고 보니 칼럼 마지막에 시니어를 위한 조언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실천 가이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세대를 떠나서 모두에게 유용한 조언들이죠. 첫 번째가 디지털 기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낯설면 주변에 물어서라도 한번 써보라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기반에 신중하게 선택하라.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기부하기 전에 단체 활동 보고서나 재무 정보를 꼭 확인해서 내 가치관과 잘 맞고 내 돈을 소중하게 쓸 곳을 직접 고르라는 조언이었어요. 충동적인 기부보다 훨씬 의미가 깊을 수 있죠. 그리고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정말 좋았어요. 재능과 경험을 나누라. 네,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시간을 나누는 자원봉사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나눔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라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내가 후원하는 좋은 단체를 주변에 알리고 기부의 의미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의 기부 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오늘 프랑스 비영리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술의 역할과 우리 각자의 역할까지 정말 알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는 게 희망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기부의 방식은 저금통에서 ARS로, 또 이제는 스마트폰 터치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기부 효능감, 즉 내 기부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술은 기부를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가끔은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단순해서 내가 방금 뭘 했는지조차 잊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이 이 편리함을 넘어서 기부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우리가 그 효능감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R이나 VR로 내가 후원한 곳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은 분의 손편지를 AI가 번역해서 바로 전달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기부 경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